이 마이크 있는 게 조금 더 나은가요? 자, 이제 그 134쪽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중요도는 조금 낮습니다. 중요도는 조금 낮아서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자고가 정량 이렇게 하죠. 자고가 정량. 자원 배분 기능이죠. 그거는 교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창조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 시장에서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정보는 바로 가격 정보예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수요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배분되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는 이제 시장 경제 체제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이 자원 배분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무엇 보고, 가격 보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배분되기 때문에 이 시장 기능을 가격 기능 이렇게 똑같이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가격 정보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정보가 가격 정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양과 질이 조절이 되는 거죠. 부동산의 양이나 질이 조절이 됩니다. 양이 모자랄 때는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라는 정보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높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양적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질은 높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양과 질에 관한 정보가 압축되어서 나타나는 게 바로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의 기능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가격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모든 시장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부동산 시장이든 무슨 뭐 철강 시장이든 노동 시장이든 모든 자원은 시장에서 배분되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요거 가격 창조 기능 하는 거는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우리 교재 그 그래프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매수인과 매도인이 이제 매도인은 가능한 한 비싸게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물건을 내놓을 때는 이제 높게 내놓을 겁니다. 근데 임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내놓는 가격이 점점 부르는 가격이 낮아지겠죠. 매도인은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점점 낮아질 거예요. 이게 매도인의 하한 곡선 그래요. 매도인의 하한 곡선이에요. 근데 매수인은 처음에는 싸게 사려고 하겠죠. 싸게 사려고 하는데 임자 못 만나면은 제한하는 가격을 점점 높여야 되겠죠. 근데 높이는 가격이 이제 난 더 이상 요거보다는 더 비싸게 주고는 못 사겠다. 뭐 이런 이제 상한이 있겠죠. 매수인의 상한이 되겠죠. 그거는 매수인의 상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 매수인이 사려고 하는 것보다 매도인이 더 높게 원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이 구간 어디선가는 거래가 있을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인이 지불하려고 하는 상한보다 그리고 낮고 매도인이 받으려고 하는 하한보다는 높다면 여기서는 거래가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가 성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이 어딘가에 거래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격은 다른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에 또 정보가 되고요. 그 다른 사람들은 또 이거 보고 또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기존의 가격은 사라지고 새로운 가격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 가격 창조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정도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 가시면은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하죠.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이제 3단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는 시장의 효율성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보고요. 여기서 이제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보의 효율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해서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은 효율적, 그렇지 않으면은 비효율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뭘 생각하면은 이제 이해하기 쉬운가 하면은 주식시장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원래 주식시장에서 나온 이론인데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어떤 정보가 반영이 되면은 그러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 이제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가 반영이 되는 거죠. 반영되면 효율적이고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정보가 반영되면은 효율적이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은 비효율적이다. 아주 단순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반영되는 정보가 이미 과거에 발표된 정보, 과거 정보. 지금 현재 주가에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다. 그 반영이 되어 있으면 그는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반영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이죠. 근데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발표한 공표 정보. 공표 정보도 반영이 되면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효율적이다. 근데 이것만 반영되어 있는 것보다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으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효율성의 정도가 다른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미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으면 이게 더 효율적이겠죠. 이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근데 요 가장 효율성이 낮은 정도를 요걸 약성 효율성 이렇게 하죠. 가장 강한 거를 강성 효율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 가운데를 준강성 효율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수준의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일단 시장을 구분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1단계예요. 현실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면은 여기까지 가능해요. 요거는 현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서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 있을 수 없지만 일단 개념 구분을 한 것처럼 이거는 현실에 있을 수는 없지만 일단 개념 구분은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 존재하지 않는 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는지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다 볼 수 있죠. 현대같이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는 그런 사회는 어디에 가깝다 보면 돼요? 준강성에 가깝다 보면 되고요. 과거 한 5, 60년 전에 정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느린 사회는 약성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거 구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대답을 하면 돼요. 이런 시장에서 각각의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과 이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을 때 초과 이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얻는 것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으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더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수준의 정보 가지고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겠지만 시장이 이런데 누군가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또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으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현실의 시장이 이런 시장이라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미공표 정보를 가져가면은 그러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정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실의 시장은 얘네들은 말이에요. 보다 우수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현재 공표 정보나 미공표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공표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미 이런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우수한 정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 구분이죠. 초과인을 얻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의 의미가. 이건 시장이 그만큼 효율적이다라는 뜻일까요? 비효율적이다라는 뜻일까요?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시장이 효율적일 때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높은 이윤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시장이 이 정보 반영해요, 못해요? 이 정보를 반영을 못해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반영 못한다는 점에서는 뭐예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약한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시장이 어딘가 빈틈이 있는 거예요, 빈틈이. 시장이 어딘가 빈틈이 있으니까 뭐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초과인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 미로 짐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딘가 빈틈이 있구나, 시장이.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는 게 이제 할당적 효율성이에요. 이 할당적 효율성에서 이제 효율성, 이것도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인데 보세요. 여기 초과인을 얻으면 뭔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는 것 같잖아요. 뭔가 시장이 빈틈이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해야 돼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그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는 기회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보 비용의 크기와 기회 비용, 그 정보 비용, 기회 비용의 크기와 초과이윤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이거 남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면 남는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뭔가가 좀 더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시장이 비효율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초과이윤의 크기와 정보 비용의 크기가 같다면 이거 보면은 뭔가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와 이게 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가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막 1억을 벌었대. 근데 1억을 벌었는데 야, 어떻게 1억 벌었냐 그러니까 나는 벌써 10년 전부터 부동산 공법을 공부해가지고 정부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발표하면 다 뒤져보고 도면 떼서 현장 찾아가서 답사하고 막 앞으로 이렇게 뭐 생긴다 해서 찾아가 보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식대도 들고 교통비도 발생하고 잠도 안 자고 뭐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노력의 크기가 1억만큼 된다면 말이에요. 애쓴 게 꼭 그 현금으로 지불한 비용 말고도 투입한 시간 비용이라든가 노력한 비용 이런 게 그만큼 들었다면은 들어보니까 아이고 난 그래 뭐 할란다. 니 그렇게 많이 벌어라 그래. 나는 그렇게 못한다. 만약에 그만한 애를 써가지고 벌었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초과이윤을 얻었다기보다는 애쓴 만큼 가져간 거예요. 애쓴 만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시장에 보면은 누구는 돈 더 벌어 보이고 누구는 덜 벌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기에 더 버는 사람이 있고 덜 버는 사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더 버는 사람이 그만큼 애를 써서 더 번 거라면 나는 그렇게 못한다. 니 그렇게 앞으로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할 정도라면 그거는 초과이윤이 아닌 거죠. 그냥 애써서 많이 번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수업해야 되죠. 그리고 수업하지 않는 때 원고 작업해야 되죠. 자료 만드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할 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강의하려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따지면 돈 못 벌고 공부했잖아요. 계속.
그거 따지면은 남는 거 없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얻는 것은 결코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S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신의 소득이 가져간다면 S만큼 더 가져가고 덜 S만큼 덜 가져가고 이러면은 초과이윤이라는 게 있다 없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초과이윤이 없어요. 그럼 시장이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다. 효율적이다. 그럴 때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그 기회비용까지 다 따져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보통 주식 투자하는 사람 돈 많이 번다 그러죠. 주식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주식 수익률이 높아요. 예금보다 또는 부동산보다 이게 평균적으로 더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식 함부로 투자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얘는 수익률이 평균적으로는 수익률이 높은데 위험도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9% 번대요. 얘는 6% 번대요. 얘는 2%예요. 근데 위험을 따져보니까 얘가 위험이 7%예요. 위험이 없어요. 얘는 위험이 4%예요. 위험을 감안하면 다 어때요? 위험을 감안하면 다 몇 프로? 2%. 위험을 감안하면은 2% 벌고 얘도 위험을 감안하면 0%니까 이거 위험이 없으니까 2%. 얘도 위험을 감안하면 2%. 위험을 감안했을 때 다 똑같이 번다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은 초과이윤을 얻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대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가져.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결정이 난다면 시장에서 이것도 뭐가 달성되는 거라 보면 돼요. 이런 할당적 효율성은 달성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더 벌고 덜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위험을 고려하거나 이런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똑같이 배분되면은 그거는 뭐가 달성되는 거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다. 됐나요? 그러니까 현실의 시장은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전하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불안전하고 현실의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초과이윤의 크기와 뭐가 동일하다면 정보 비용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또는 기회비용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현실의 시장도 뭐는 달성될 수 있다. 할당적 효율성은 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거나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될 수는 없어도 뭐는 달성될 수도 있다. 할당적 효율성은 달성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 이제 용어만 조금 더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137쪽의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는 효율적 시장 유형 괄호 2번, 3번, 4번의 약성, 중강성, 강성 이 개념 구분은 해야 되겠죠. 현실은 어디까지 가능하다? 현실은 준강성까지 가능하다. 거기에다가 괄호 2번의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또 그 두 번째 줄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단어 있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개념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거는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뭐를 분석하는 거예요? 과거 정보 분석하는 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정보 분석에서는 초과이윤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이제 문장의 뜻을 On지 X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요. 괄호 3번의 동그라미 2번. 현재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 이렇게 있죠. 그 기본적 분석은 어디까지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분석하는 여기까지. 현재 공표 정보 분석한다는 건 이미 과거 정보를 다 분석한다는 의미예요. 이미 과거 정보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수준의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OX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그 오른쪽에 이제 139쪽에 할당 효율적 시장 있죠. 자, 그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이제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은 이제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그만큼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정보 비용이 그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정보 비용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하였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원이 할당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말씀드렸죠.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를 따져봤을 때 위험을 감안했을 때 수익률이 동일하게 이렇게 자원이 배분이 된다면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달성되는 거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다. 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장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봐주시고요. 괄호 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에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 정보로 인해 정보 비용도 없고 초과 요인도 얻을 수 없으므로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은 아까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완전 경쟁 시장은 이미 할당 효율적 시장 이런 조건을 다 달성하는 거예요. 따질 필요도 없이. 근데 불안정 경쟁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2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불안정 경쟁 시장의 경우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정보 비용도 존재하는데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정보 비용의 크기와 동일하다면 불안전 경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뭐가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강성 효율적 시장이면은 당연히 뭐가 돼요? 강성 효율적 시장도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여기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이 없어요. 이미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를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정보 비용도 0, 초과이윤도 0.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강성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의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그런 불안전 경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오는 게 가능해요. 근데 반대쪽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달성하기 까다로운 조건이 누굴까요? 얘가 달성하기 제일 까다로워요. 완전 경쟁 시장이 제일 까다로워요. 그 다음이 강성효율적 시장, 그 다음이 할당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포함관계를 따지면 이렇게 되는, 이렇게 포함관계가 여기가 여중생이라면 여기가 여학생이에요. 여기가 여자예요. 여중생이면 여자예요, 아니에요? 여중생이에요. 여자도 있어요? 남자도 있어요? 여중생이 뭐예요? 여자. 맞잖아요. 그럼 여자면 여중생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 때는 말이 되는데 반대로 갈 땐 말이 안 된다고요. 맞아요. 그 포함관계가. 여학생이면 여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죠. 그럼 여자면 여학생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중생이면 여학생이에요? 여중생이면 여학생 맞죠? 여학생이면 여중생이에요? 아니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포함관계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얘가 달성하기 제일 까다롭다고요. 그래서 이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 중에서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하는 시장이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시장이. 이 세 개 시장 중에서 강성 효율적 시장이 제일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얘가 제일 달성하기 까다롭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이 요 놈이에요. 포함관계 생각하면 돼요. 여중생, 여학생, 여자. 됐나요? 안 됐으면 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그 동그라미 3번 같은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현실의 시장,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에서는 좀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4번, 5번에. 4번에 그 정보 비용이, 부동산 거래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며, 자, 요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며.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 비용 발생하는 거는 시장이 무엇 때문이고 불안전하기 때문인 거고,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투기라는 말 있잖아요. 투기.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그 사람이 애쓴 것보다도 더 많이 벌기 때문일까요? 애쓴 만큼 벌기 때문일까요? 애쓴 것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투기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애쓴 만큼, 그냥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면 투기라는 게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발품 팔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이 정보도 찾아 돌아다니고 뭐 이런 활동을 해야만 그만큼의 돈을 번다면 사람들이 그거는 투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애쓴 만큼 벌어간다면 그거는 투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야말로 그건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또는 투기가 존재한다. 이거는 시장이 어떻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뭐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40쪽의 그 괄호 3번의 문제는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좀 보완이 될 거니까 문제 풀이할 때 지금은 이 계산 문제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입지론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지론에서는 그 144쪽에 그 뭐 144쪽, 145쪽은 뭐 거의 잘 출제가 되지 않는 편인데요. 뭐 지금 145쪽이 뭐 한번 언급이 됐죠. 언급이 된 거. 이게 요거를 한 문제를 딸랑 그 145쪽에 농업 입지론을 질문한 게 아니고 지문 한 번 등장해요. 지문 한 번. 농업 입지론이. 그래서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144쪽에 그 단어 뜻만 체크하고 지나가세요. 144쪽에 입지와 입지 선정이란 단어 있죠. 입지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위치. 입지는 위치. 입지 선정은 자리를 잡는 거죠. 위치 선정이죠. 위치 선정. 그러니까 이거는 동적 개념이에요. 이거는 동적 개념. 이거는 정적 개념이고요. 이거는 정적 개념. 이건 동적 개념이다. 뭐 이런 정도예요. 입지라는 단어 뜻만 알면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입지론, 적지론 하는 단어가 있죠. 입지론, 적지론. 이것도 단어 구별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뭐 별로 출제된 적은 없는데요. 뭐 단어 정도만 체크하고 지나가면 되니까. 입지론과 적지론의 차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것은 입지론이죠. 입지론은 어떤 용도가 정해졌을 때 거기에 적합한 용지를 찾는 거예요. 적합한 땅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장 지으려는데 어디가 좋을까? 이런 거. 그다음에 적지론은 땅이 있는데 여기다 뭐 하면은 좋을까? 이거 따지는 거예요. 용도. 뭐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입지론은 부동성 때문에 그 적합한 땅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적합한 땅을 찾아다니는 거죠. 땅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요거는 용도 다양성 때문이에요. 용도가 한 가지밖에 없으면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용도가 한 가지밖에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어떤 용도를 찾아야 돼요? 제일 좋은 용도.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최유효이용, 최유효이용. 그러니까 이 적지론의 고민은 최유효이용의 고민과 같아요. 그죠? 이 땅에다 뭐 할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최유효이용 고민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거 위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 이제 이거 위주로 하니까.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 이런 거는 이게 용어를 헷갈려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혹시 갖고 있는 땅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땅 없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속 편해요. 땅 있는 사람만 고민하는 거예요. 뭐를? 적실원. 그럼 끝났어요. 지나가면 돼요. 나머지는 됐고요. 농업입지는 뭐 중요도가 낮으니까 이거 튀넨의 농업입지로 하는데요. 튀넨의 지대론에서 한번 다시 언급이 돼요. 근데 뭐 중요도는 낮으니까 일단은 이제 강약을 달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일단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공업입지론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공업입지론은 이제 공장을 어디다 짓는 게 좋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조는 거 아니겠죠?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눈은 훨씬 더 잘 보여요. 밑을 가리고 있으니까 조는지 덜 조는지가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 할까요? 근데 이게 2m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는 좀 떨어져 있죠. 근데 제가 마스크를 끼면 아마 발음이 좀 분명하게 안 들릴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죠?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조심하긴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조심하시니까 올겨울에 감기가 별로 없죠. 감기도 바이러스잖아요. 다들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고 뭐 손 잘 씻고 하니까 감기 환자가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감기도 덜 걸리니까. 그죠?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마스크 끼는 게 익숙하잖아요.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겨울철에 황사 같은 거 나온다거나 이렇게 마스크 많이 끼고 다니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마스크 끼는 게 이게 습관이 안 돼 있대요. 황사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꼭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러는 게 범죄자들일 때 주로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이게 마스크를 끼는 게 굉장히 이제 뭔가 불량스러운 뭔가 이 나쁜 이미지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확 퍼져버리는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마스크를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면 마스크라도 하는 게 더 낫다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저기 뭐 어떤 거는 뭐 별 건강한 사람은 별 도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특히 가까이에서 말을 하면 이렇게 저게 비말이 튀잖아요. 비말이 튀면은 분명히 걸릴 가능성이 높죠. 어제 그젠가 저기 원숭이한테 실험을 했는데 눈으로 이렇게 뭐 이 바이러스가 있는 용액을 이렇게 투입을 했더니 이제 감염이 된 거죠. 눈으로도 감염이 된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걸 보호경을 다 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안경 낀 사람은 조금 더 유리하죠, 이게. 안경이 이게 좀 막아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공업입지론. 자, 요거는 이제 공장을 어디다 짓는 게 좋냐, 요거거든요. 공장의 입지, 공장. 근데 이제 그게 베버라는 사람의 최소 비용 이론이 이제 중요한데요. 처음으로 작년에 레슈라는 사람의 최대 수요 이론도 출세가 됐어요. 그건 이제 사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건 처음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살짝만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출제가 됐어요. 그래도 중요도가 더 높은 것은 베버예요, 베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공업입지와 관련해서 가장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공장 위치를 이제 짓는데 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곳에 공장 지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제목에서 뜻을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여기 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곳에 공장 지어라 이건데 그 비용이라는 게 수송비도 있고요, 임금도 있고요,
집적력 또는 집적경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항목들이 이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사람이 제일 강조한 거는 수성비예요. 그래서 제일 앞세우는 거예요. 수성비나 임금 얘네들은 작을수록 좋겠죠. 근데 집적력 또는 집적경제 이런 것들은 높을수록 좋겠죠. 집적경제 뭐 이런 것들은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것들은 이제 일정하다고 보고요. 이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수성비부터. 근데 수성비가 원료 수성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제품 수성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성비 두 가지를 합한 것이 합한 거. 요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곳에 공장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소가 되도록. 근데 이제 원료 수성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있고요. 제품 수성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있겠죠. 그러니까 원료 수성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원료 수성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료 산지 근처에 공장을 지어야 되고요. 제품 수성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품 수성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장 가까이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료 지향 입지, 시장 지향 입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원료 지향 입지 이렇게 원료 지향 입지, 시장 지향 입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또는 이제 입지 자유형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는 자유 입지형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뭘 가지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원료 지수 가지고 설명해요. 원료 지수. 그러니까 원료 지수라는 거는 원료의 중량이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적게 나가느냐, 요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원료 중량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이게 숫자가 커지겠죠. 그래서 뭐에 비해서? 제품 중량에 비해서. 그래서 1보다 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보다 크면 원료 지향 입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 입지가 되고요. 이 값이 1이 되면은 입지 자유형이 되는 거죠. 이 중량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원료 지수 가지고 이제 이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수성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을 찾아요.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위치가 수성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원료들을 원료 1, 원료 2, 원료를 이게 공장으로 실어 오는 거죠.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가 시장이에요. 제품을 수송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수송비, 요거 수송비, 요거 수송비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겨버리면 이 거리와 이 거리는 큰 차이가 없는데 얘가 많이 수송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수송비가 더 많이 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위치를 벗어나면은 어떻게 된다? 이 위치를 벗어나면은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일단 여기가 제일 이제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것을 먼저 찾은 후에 다른 곳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여기도 한번 공장 지어볼까? 여기도 공장 지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수송비는 더 늘어나는데 임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쪽으로 옮겼을 때 임금이 많이 줄어든다. 근데 수송비는 늘어나는 게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송비가 10원 더 늘어나고 20원 더 늘어나고 30원 더 늘어나는 똑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등비용선 그래요. 등비용선. 등비용선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늘어나는데 이 위치로 공장을 옮기면 수송비가 10원보다는 더 많이 발생하고 20원보다는 덜 발생하죠. 이 위치로 옮겼을 때 노동비를 20원 이상 줄일 수 있다면 이 위치로 옮기는 게 좋겠죠. 이럴 때는 얘가 이제 노동지향 입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것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요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수송비와 노동비가 조금 더 발생하더라도 집적력이 좋아서 그 경제적 이점이 크다면 그쪽으로 또 옮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집적 지향 입지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보는 거죠. 집적 지향 입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공장 위치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장. 그렇게 이제 찾는 게 이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개념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의 괄호 1번에 의해서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업 입지로서 최적 입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배부가 고려한 3대 비용 인자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경제 또는 집적력, 그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최소 수송비 원리를 보시고 밑에 괄호 2번의 동그라미 1번. 여기에서는 그 하나, 둘, 세 번째 수송비는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는 무게고요. 하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무게와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거리나 무게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근데 그 원료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보편 원료, 하나는 편제 원료. 보편 원료의 대표적인 게 물이에요. 물이나 공기, 물이죠, 물. 보편 원료의 대표적인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종은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편 원료예요. 그런 물을 어디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지으려면 어디 근처에요? 시장 근처에 짓는 게 좋겠죠. 굳이 이제 시장에서 먼 곳에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편제 원료는 어디서든 구할 수가 없어요. 특정 위치에서만 구할 수 있는 원료예요. 그러니까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업은 무슨 입지예요? 원료 지향 입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 이제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원료 지수 및 입지 중량과 공업 입지에서 자, 여기서는 입지 중량은 좀 중요도가 낮아요. 원료 지수 위주로 기억하세요. 원료 지수는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몇이에요? 1이에요, 1. 1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이제 따지는데 입지 중량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입지 중량은 판단 기준이 그냥 2예요, 2. 2보다 크거나 작으면 이제 2보다 크면 원료 지향 입지, 2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 입지인데 요거는 이제 중요도는 낮으니까 원료 지수 위주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의 노동 지향 입지, 괄호 4번의 집적 지향 입지, 이제 추가적인 그런 입지가 있죠. 노동 지향 입지에서는 그 괄호 3번의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섬유나 피복, 신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집적 지향 입지는 동그라미 2번에 집적 이익이 있는 지점이 수송비 증가분보다 더 큰 이익을 준다면 공장들은 그 지점으로 몰릴 것이며 이렇게 여기에 집적 지향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 산업 있죠. 집적 지향에 해당하는 자동차 산업 또는 석유화학 공업 있죠. 자동차나 석유화학 이런 건 집적 지향이에요. 여러분들 석유화학 정유공장 근처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정유하는 시설 근처에 가보신 적 없어요? 저기 울산의 온산공단인가요? 거기가 저거 정유시설이 있는 곳 아닌가요? 그죠? 거기에 야간에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야간에. 불빛이 끝내줄걸요? 화려하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밤에 그렇게 환하게 막 엄청난 규모. 전국에서 아마 거기가 제일 클 거예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그게 울산의 뭐 8경인가 뭐 몇 경 중에 하나라면서요. 울산의 그 볼만한 볼거리 중에. 아무튼 깜짝 놀랐는데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거기가. 그게 다 석유화학 공업 단지죠. 그게 다 관련된 업종이 몰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유를 하면은 제일 위에 나오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공유, 비행기, 그 다음에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 그 다음에 경유, 그 다음에 벙커CU, 막 이렇게 마지막에 아스팔트, 찌꺼기 같은 거. 근데 그 마지막에 남는 아스팔트, 그 찌꺼기 남는 걸로 또 뭘 만들어요? 나프타 같은 거, 합성수지 원료가 되는 막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거 만드는
그게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공장들이 다 어디 있어야 돼요? 그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근처에 있어야 그게 바로바로 그걸 가지고 만들겠죠. 그래서 그게 함께 있어야 되고, 자동차는 수천 개 부품으로 이루어지죠. 수천 개 부품으로 이루어지니까 자동차 그 부품 공장들은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그건 직접 지향 입지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 괄호 5번에 공업 입지 형태의 예가 있는데, 원료 지향 입지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 보십시오. 좀 읽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148쪽에 가셔서 다 뭐 시장 지향 입지, 뭐 노동 지향 뭐 이렇게 다 예들이 나와 있죠. 예들이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49쪽에 뭐 중간 지점 지향 산업도 있고 한데요. 뭐 요거는 이제 그 중간 지점 지향 산업은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도 있네요. 첫 번째 줄에 수송 적환 지점 있죠. 적환 지점이 키워드예요. 옮겨 싣는 곳, 옮겨 싣는 곳을 적환 지점이라 그래요. 그런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거. 다음에 이제 래쉬의 최대 수요일로는 이게 이제 지난해 이게 처음 언급이 됐어요. 이게 이것도 문제가 한 문제로 출제된 게 아니고 지문이 하나로 이렇게 출제가 되네, 지문이. 근데 지금까지 얘가 한 번도 정답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요. 이게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래쉬라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반대로 베버는 비용을 제일 적게 하는 곳에 공장 지으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뭐를 전제를 했는가 하면은 판매 조건을 일정하다고 본 거예요. 판매는 일정하다. 여기 공장 짓든 저기 공장 짓든 판매는 똑같다면은 어디에 공장 짓는 게 좋냐? 비용을 적게 하면 비용을 적게 할수록 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판매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 비용을 적게 할수록. 근데 래쉬라는 사람은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판매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이 비용은 별 차이 없더라. 공장을 어디에 짓든 간에 비용 차이는 별로 없더라. 근데 그 주변에 큰 시장이 있으면은 판매가 달라지더라. 그러면 가능한 한 어디 짓는 게 좋아요?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공장 짓는 게 좋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은 그런 정도 들으시고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상업 입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